올해 이렇게 급등한 건 결국 이건 트럼프가 만든 거라고 밖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가 관세 때문에 네. 올랐죠. 뭐 미리 사재기한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가 달러 신뢰가 너무 약화되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있지만 그냥 금을 사버린 것 같아요. 네. 달러 대신 금 네. 사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다 알려졌어요. 더 이상 금을 올릴 만한 재료가 또 있나.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결국엔 이제 HBM 공급 여부가 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대부분 파운드리는 바닥 찍었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파운드리 수율이 네. 조금씩 네. 이제 올라가니까 그동안 너무 안 좋았지만 고객사도 조금씩은 나올 것 같고. 네,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여미도입니다. 네, 오늘도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또 많은 이벤트가 또 있었습니다. 네. 네, 우선 뭐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29일 취임 이제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 대통령 본인이 자처를 했는데 그래서 또 재선에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막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70년 만에 최저 지지율을 뭐 기록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그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취임 후 딱 100일 됐는데 그 주식시장 평가한 거 보니까 옛날에 기억하시길 닉슨 대통령 때 네. 그 오일 쇼크 한 번 네네. 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안 좋았고 두 번째로 안 좋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아니네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때보다 조금, 왜냐면 그나마 요즘에 올라서 그러니까 올라서 그런 거고 한참 네. 빠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무섭게 어쨌든 빠지더라고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생각하신 분들은 아 이번에도 좋겠지. 그래서 사실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이 네. 달려버렸는데 네. 취임하고 나서 이제 행보가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인 관세 정책부터 나오다 보니까 네.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이제 우려는 뭐 관세 정책을 하더라도 이게 딱 스케줄에 맞게 딱 계획대로 하면 예측 시장에 가능한 범위 맞아요. 내에서 예측이 네. 가능하고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세게 때린 데다가 그걸 또 90일 유예했고 그 다음에 또 7월 되면 또 스트레스 받아야 네. 돼요. 이걸 그렇죠. 유예를 또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러니까 미뤄진 모든 거죠, 게 그게. 다 불확실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은 즉흥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신뢰를 안 하고 그게 100일 만에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그래서 최근에 물론 주식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좀 며칠 반등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달러가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아직은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초 이후 보면은 S&P 500이 이제 6.06%, 또 나스닥은 9.98% 이렇게 급락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또 보면은 좀 다시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조정기에 더 들어갈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는 네. 게 뭐 흔히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네.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제 완전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게 이번에 그거는 명확하죠. 이제 관세 전쟁 최악은 지나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증시가 좀 안정감을 찾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딱 보면 지금 미중 이렇게 무역 협상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서로 둘 다 말장난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통화했다고 하는데 시진핑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외계인하고 통화를 한 건지 이게 도대체 뭐 점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해요. 했으면 한 건데 네. 그 한쪽은 또 안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예, 협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IMF 때문에 그 미국에서 뭔가 회의가 있었는데 중국 관료들도 왔었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베센트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뭐 거기 뭐 중국 그쪽하고 얘기한 게 있냐? 무역협상은 일절 얘기를 한 게 없대요. 네. 예, 그거 보면 아직은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만 주고받는 네.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중국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고자세거든요. 네. 너무 고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진행도 안 됐고 그냥 사실 어떻게 말잔치뿐인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세 상승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최악은 지나서 바닥은 다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더 레벨업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빅테크들도 실적도 한 번 더 네네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되면 좀 늘어지게 되겠죠. 약간 네네. 이제 이렇게 보고 다만 직전 저점을 깰 거냐 안 깨냐 요게 좀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요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사실 지금 네. 분위기 봐서는 네. 이 정책을 밀고 나면 그래도 연준이 뒤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시장에 신뢰가 있으면 전저점은 안 깰 거예요. 침체가 온다고 해도 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두려운 거는 물가 같으면 금리를 못 낮춘단 지금 말이에요. 뭐 하는 정책이 다 물가 예. 올리려고 하는 정책 같아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침체 오는 거는 네. 이거 좀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데 금리를 못 낮추면 그러니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럼 전저점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저점을 이제 찍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단기 바닥은 분명히 확인은 됐고 당분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늘어지겠지만 네. 아직은 우리가 100% 미국 증시를 네. 안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물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님 말씀하신 이제 주요 빅테크들 1분기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되게 좀 미미한 모습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이제 본격 적용될 2분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올해 빅테크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1분기까지만 보면 뭐 아직 다 발표는 안 했지만 저번에 이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알파벳 네. 발표했고 테슬라. 네. 근데 테슬라는 어차피 안 좋을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큰 영향은 안 줬고 알파벳은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고요. 네.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게 AI 지출 유지 그대로 하겠다. 음. 사실 관세 영향이 있으면 줄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과연 이 실적이 지속될지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인 게 그래도 구글은 좀 덜하죠. 왜냐하면 구글은 서비스 기업이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이제 관세 충격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마존하고 그렇죠. 예. 이 두 기업이 어떻게 AI 빼고도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1분기는 영향 별로 없었겠죠 사실. 중요한 게 2, 3분기가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던스 안 줘버릴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 특히 요즘에 뭐 월마트 매대가 2주면 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아마존도 다르지 않거든요. 네.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숫자 좋으니까 환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애플과 아마존의 2, 3분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빅테크들은 결국 그거죠. AI 지출 구글처럼 유지하는지. 일단 AI 지출만 유지해도 그래도 시장은 조금 안도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 하나 좀 삐걱거리면 또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관세가 전쟁이 좀 진정되면서 좀 기껏 올라왔는데 빅테크가 흔들려 버리면 아, 예, 다른 변수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는 되게 지금 아직은 막연하거든요. 네.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들이 우리 예상을 넘어버리면 어. 시장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을 것 같다. 뭐 만약에 빅테크들이 우리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네네. 뭐 좋은 멘트를 해주면 네. 또 이제 그러면, 미국은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 실적은 한번 네.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에 지금 높아지면서 막 국제 금값은 막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선물 가격이 이제 온수당 뭐 3,500달러 뚫을 기세고 막 이러던데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냥 안전자산 선호 심리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기엔 좀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금이 이렇게 강했던 건 저는 물론 이제 안전자산 있지만 이거 뭐 하루 이틀 일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계속 뭐 네. 그동안 또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 이제 미국 국채 대신에 이걸 옛날부터 좀 사왔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있는데 근데 올해 이렇게 급등한 건 결국 이건 트럼프가 만든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가 관세 때문에 네. 올랐죠. 뭐 미리 사재기한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가 달러 신뢰가 너무 약화되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있지만 그냥 금을 사버린 것 같아요. 네. 달러 대신 금 네. 사자. 이 두 가지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다 알려졌어요. 더 이상 금을 올릴 만한 재료가 또 있나. 여기서 뭐 그러게요. 관세 폭탄이 더 떨어질 것도 네. 아니고 그다음 달러 신뢰 이미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미 그 이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탈을 했고 이것도 이미 반영됐고
뭐 중국이 금 사는 거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가 어쨌든 뭐 금에 부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값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장기로 생각했을 때 더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금값도 조정에 좀 한번 저는 대비할 필요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부진했어요. 네. 금의 대체제인데 근데 최근에 또 비트코인도 슬금슬금 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 또 한 축을 차지하면 금의 비중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한다면 금만 우리가 이제 금이 뭐 심지어 지금 4,00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한 칼럼니스트가 그걸 썼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금이 영원히 빛날 것 같다. 이것도 네. 고정관념 중에 네. 하나래요. 어. 근데 빛이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보자. 되게 상징적인 또 네.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이제 금이 계속 오르니까 네. 영원히 빛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색될 수도 있다. 그것도 고민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온다는 게 네. 사실은 지금 이미 좀 고점에 지금 온 그죠? 게 아니냐라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증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이 4월에만 지금 약 9조 3천억 이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올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네요. 네.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너무 애매한 게 원래 근데 보통 4월은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고 또 배당금 같은 거 있잖아요. 4월에 배당금 받아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시즌이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절성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 전쟁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는데 달러도 좀 꺾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냐면 결국 외국인 매수의 거의 7, 80%는요. 사실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다 파는 게 아니라 조선 방산 같은 것도 많이 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나눠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어쨌든 반도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뭔가 중립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근데 뭔가 좀 실적도 좋고 한데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네,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신뢰를 안 해요. 시각이 아직 바뀔 네. 만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는 예. 거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보고서 보면 대다수 의견이 비슷해요. 뭐냐면 상고하죠. 하반기에 꺾인다. 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미리 네. 당긴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하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이익이 감소한다. 이게 대체적인 좀 시장의 컨센서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가 또 안 좋은 보고서 또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근데 거예요? 그들이 쓰면 또 외국인이 따라가요. 아,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또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안 좋게 본다 저는 그 의견보다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들이 좀 확신을 갖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좀 덜어내면서 네네. 한국이 좀 이렇게 매도가 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국인이 파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잘 버티죠. 옛날 같은 건 좀 네, 시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예전에는 국내 매수가 너무 약했어요. 과거에는 뭐 네. 개인 투자분들도 예전에 미국 위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도 방어를 안 해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빠지면 개인들도 많이 사지만 네. 무엇보다 연기금이 연기금 많이 사더라고요. 끝도 없이 사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게 한국 증시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봤던 제일 첫 번째가 연기금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샀는데 올해 제가 4월 초까지 계산했을 때 10조 샀어요. 작년 10월부터. 네. 근데 20조 더 사야 돼요, 사실은. 산술적으로. 목표 비중에 부족한 네, 것만큼 맞아요. 채워되니까 네, 그 말씀 그게 하시는 거죠? 30조, 네네. 30조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한 1조 정도 산 것 같아서. 근데 물론 다 채우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최소 10조는 사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연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되고. 그러면 이건 뭐죠? 외국인이 팔아도 누군가는 막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방이 되게 그 단단해졌다. 이걸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강도는 기존보다는 높아지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방어하고 기관들 아니 개인들도 어쨌든 지수 빠질 땐 사버리거든요. 네. 오를 땐 팔지만. 네.
그래서 국내 수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서 네. 이렇게 좀 시장이 저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 좀 SK텔레콤에서 좀 사고가 좀 났는데 해킹 공격으로 해서 고객 유심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좀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유심 가격이 저도 얼마인지 몰라서 이제 네. 한번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게 2,500만 명한테 다 네. 야 너가 만약에 보상해주면 얼마나 할 것 같냐? 네. 그랬더니 비싼 게 8,000원짜리래요. 그 유심이 NFC 기능까지 네. 있으면 그리고 그런 기능이 없는 저가 모델이 한 5,500원. 네.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8,000원 딱 잡고 2,500만 명 다 보상한다고 네.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 2,000억 나와요. 네. 1,900 얼마. 네. 그러면 그 SK텔레콤 1년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나와요. 네. 그러면 한 10% 되죠. 네. 그래서 이익이 한 10% 정도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회성이니까. 네.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큰 충격은 사실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면 보상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지가 이미 그렇죠. 이 끝장이 나버렸고 엄청난 네, 신뢰가 그냥 예. 져버린 거니까. 그리고 네. 각종 소송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건 또 예, 내 불확실성. 개인 정보 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실제 소송을. 그런 피해 사례가 또 나타나면 좀 예.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LG 플러스도 개인 정보 유출했을 때 3개월 걸렸어요. 원인 파악하는데. 근데 이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SK텔레콤의 당장의 실적에는 뭐 10% 그거 일단 보상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신뢰랑 불확실성 이거는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럼 주가가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KT나 LG U+를 선택하겠죠. 만약에 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중에도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 그냥 갈아타버리자. 그렇죠. 예. 찜찜하니까. 예, 뭐 위약금은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뭐 아예 그냥 교체해버리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분들은 옛날 같으면 그냥 SK텔레콤 쓰려고 하셨던 분들도 그냥 아유 그냥 KT로 갈아타버릴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지금 이제 네.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 근데 SK텔레콤이 딱히 지금 뭔가 또 대책이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한테는 악재인데 네. 또 보안 관련주한테는 또 호재라서 보험관리 막 시장 전체로 보니까 상한가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예,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예. SK 하이닉스 아까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7조 4천억 거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HBM 수요가 이제 전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이고 또 관세 영향은 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 시장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예, 언급을 맞습니다. 하셨지만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좋죠.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문제는 미를 열려면 관세 불확실성이 사실 좀 없어야 되는데 그 하이닉스도 불확실하다고는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디램 같은 경우. 근데 사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다 공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상반기 2분기를 제일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이 차라리 제일 안 좋은 게 더 좋거든요. 주가 입장에서. 그래야 이제 더 좋아질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네. 2분기가 고점이면 아. 투자자들은 이거 피크아웃이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다른 걸 찾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이닉스 PER도 되게 낮고 지금 그냥 밸류만 보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네. 매력이 있는 주가 맞는데 근데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꺾이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한 31, 32조 된대요. 근데 내년에 20조 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감익인데 굳이 마치 그 현대차 느낌 드는 거죠. 현대차도 매번 그 피크아웃 때문에 못 간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주가 부진한데 근데 일부 소수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과거랑 달라진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던 보고서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거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네, 뭐라고 네. 했냐면 좀 소수 의견인데 네. 그 이제 너무 그런 거에만 다들 매몰돼 있다. 시각 자체가 이게 사이클을 타니까 또 관세 영향. 근데
과거랑 달라진 점은 공급이 준다. 과거처럼 공급을 늘리질 않는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공급 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되게 근데 이게 좀 시장에는 약간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수 의견이 올라버렸겠죠, 사실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때문에 과거랑은 확실히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진폭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내년도 오히려 괜찮다. 이런 또 전망도 있어요. 근데 누구도 모르죠, 사실. 모르지만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전망은 모르지만 네. 공급이 준 건 맞아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과거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정책을 대거 후퇴시켜서 이 관세 불확실성을 좀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 이건 뭐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네요. 뭐 삼성, 마이크론, 네. 엔비디아 다 똑같이 걸리는 네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모든 IT 기업들한테 좀 어쩔 수 없는 지금 좀 불확실성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지문이 나와야 될 정도로 좀 네, 밀렸는데 그러게요.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 이렇게 잠정 실적을 냈는데요. 물론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수치긴 했는데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또 이런 분위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실적 잘 나온 게 갤럭시 때문에 잘 네. 나온 그 갤럭시 사업부에서만 4조 넘게 본 것 네. 같아요. 파운드리가 2조 넘게 까먹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을 만족하기는 어렵고 이게 갤럭시 잘 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세 전에 부과 전에 미리 좀 사재기 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죠. 평소 같으면 되게 잘 나왔네 이럴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네. 네, 근데 이거 뭐야? 관세 전에 미리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는 또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물론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갤럭시가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잘 나오다 네. 보니까 그 명백하게 이번에 졌잖아요. 네. 하이닉스한테 네. 반도체한테 점유율도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저도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지만 뭐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4분기도 한번 또 그랬기 때문에 결국 삼성 입장에선 하이닉스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스스로가 지금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2분기에 결국엔 이제 HBM 공급 여부가 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대부분 파운드리는 바닥 찍었다고 보더라고요. 1분기 좀 안 좋았지만 점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파운드리 수율이 네. 조금씩 네. 이제 네. 올라가니까 그동안 너무 안 좋았지만 그러면 고객사도 조금씩은 나올 것 같고 삼성한테 제일 좀 좋은 그림은 일단 엔비디아에 무조건 공급을 하는 거 그거랑 하반기에 조금 미국의 뭐 퀄컴 같은데 네. 그 원래 퀄컴이 옛날에 삼성한테 주문 줬는데 그거 발열 문제 때문에 TSMC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준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조금 다시 수율이 올라가서 그래서 퀄컴 물량을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일단 대형 고객사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보다 훨씬 당연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을 우리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이미 비관적으로 다 이제 내용들은 나온 상황에서 기대할 게 이제 2개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대로 실현을 시켜줄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주가는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랑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가 파운드리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이 2가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잘만 하면 저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TSMC 별로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화권 기업들을 되게 네. 좀 비선호하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예. 뭐 TSMC 안 하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텔이든 삼성이 좀 해주면 음. TSMC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게 TSMC가 너무 영향력이 세니까 트럼프도 되게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인텔이 제일 잘하면 더 좋지만 네. 삼성이라도 잘해지면 이걸 약간 깎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이 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성이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안 나왔는데 삼성이 올해 하반기 그걸 좀 보여준다면 이거는 지정학적으로도 좀 되게 또 유리한 국면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 이게 아무도 기대는 아직 안 하는 상황이지만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볼 그러니까 너무 HBM만 볼 필요는 없고 파운드리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역사적 지금 저점 수준까지 예. 돼 있는데
좀 전망을 일단은 그렇게 나쁘게는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 일은 별로 어. 없죠. 뭐 안 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다 이미 노출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러면 더 나빠질 게 뭐 사실 딱히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 어쨌든 일단 관세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에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공급도 많이 축소돼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주가 못 오르는 게 이런 그 어떤 전망들은 나오지만 아직 못 믿죠 사람들이. 엔비디아 공급할 수 있을까? 파운드리 여전히 힘든 거 아닌가? 아직 신뢰를 못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다만 더 뭐 하락하거나 네. 그럴 일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도 워낙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이제 기업의 주가다 보니까 네.